네? 분명히 좀 이따가 나가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가진흥화 종합연구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니는 취지가 여기네. 저희가 이렇게 소위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매주 타는 민생버스 또는 경청버스 이런 이름으로 각 분야 또 각 지역의 각 영역의 말씀들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뭐 서울시에도 다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으로 순회를 한 이유는 정말 여러분 현장에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나중에 정리삼아 제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더군다나 MZ세대인지 거의 말년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오셨다고 하고, 또 실제 살림을 하시는 분도 오셨으니까 뭐 여러분들 의견을 먼저 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드릴 말씀이 없지는 아니한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부터 연구원 여러분, 또 살림을 사시는 본부장님, 연구소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이제 양적 팽창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제 이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축이 아마도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큰 이제 변화의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대전환 또는 이제 에너지 대전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하튼 이 전환적 수준의 정말 질적인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행동 준칙도 그에 맞춰서 좀 변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원래 위기 속에 기회가 있죠. 보통 기회는 위기가 있는 것처럼 또 위기 속에는 기회 요인이 있는데,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실제로 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모든 국가들 또 인류 자체가 이제 겪고 있는 이 전환적인 변화의 장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통상적인 시기에는 그 추격자와 선도자의 입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격변의 시기에는 그 순위가 바뀌는 게 가능해지죠.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역할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생각도 또 바꿔야 되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체제에서 이제 정말 신재생 에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되고요. 과학기술의 측면에서도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애트리는 그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남시장에 재임할 때부터 사실 이제 자율주행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 판교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빠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용화되고 있고, 또 실증들도 빠르게 이루어져서 이제 실생활에 이미 투입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가 사실 기술혁명의 총화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혹시 우리 성남시 판교에서 만든 데이터를 여기서도 쓰나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안 쓰는 아직 안 쓰고 있군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스타마스 네네. 현대자동차나 네네. 관련주들한테 완전히 공개해서 제공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연구의 이제 성과물들이 사실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국가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핵심은 기업들이고 이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이윤을 늘리기 위한 인간의 가장 큰 동인이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한 쉽게 말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영역의 투자는 기업에서 시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정부가 적정하게 지원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문제는 모두에게 필요한데 경제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좀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그게 아마 아까 우리 두 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사실 성공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근데 성공 못할 거를 잘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얼마만큼 성과를 냈냐고 보고서를 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보기 현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영준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좀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에 밀린 거 아닙니까? 특히 소재 부분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또 성공 가능성이 낮으니까 사실 그 부분을 공공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좀 민간에서 할 수 없죠. 이거는 투자 효율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걸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국가가 R&D 지원을 하면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그 얘기는 곧 할 필요가 없는 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민간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관료주의가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고용 또 왜 실패하는데 불필요한 R&D 예산을 지원했냐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사실 안 해도 될 부분에 또 집중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결국은 이제 현장의 연구원들을 믿어줘야 되고 연구기관들 믿어주고 또 실적이 아니라 열심히 했으면 그 자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 연구 과제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 장기 대형 연구 과제 중심으로 좀 자율재량권을 좀 부여해달라는 게 아마 김영준 소장님 말씀 같아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의 R&D 예산 규모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뭐 최선일 만큼 많은데 그런데 왜 실제로 결과는 이럴까? 이게 단기 과제에 집중해서 생긴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적 발상으로 실제 검증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보다는 보고용 연구를 해버리는 그 문제는 조금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 연구 주제를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 예산 배정을 결정하고 할 때 이거를 현장의 연구원들이나 이런 뭐 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쪽이 하는 게 아니고 관료가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제가 들어본 바가 있어요. 그 점은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 국가의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또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 이게 아마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어쩌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현장 연구에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결국 기초과학기술 연구나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좀 지원하려면 사실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연구원들이 좀 광범위하게 꼭 취직한 사람 말고라도 이제 박사후 과정 뭐 이런 연구원들한테도 일자리도 좀 주고 공공근로도 또 하는데 그 연구원 되기 직전에 연구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유능한 사람 발굴하고 기회 주고 또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매우 훌륭한 투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천 연구에 집중해야 된다는 아까 우리 김정은 연구원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바로 이웃 나라는 과학 관련돼서 뭐 어디 유명한 상을 수없이 받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다. 그건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임기가 짧다. 그러니까 블랙펀드라고 하는 건 내용을 정하지 말고 재량을 해서 예산을 달라 그 말이겠죠. 일부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신뢰 사회로 가면요, 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연구 주제, 그다음에 연구 내용, 이거를 누가 결정을 하는데 어떤 연구 단위가 액수를 배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게 옳을지 믿을 수 있을지, 그럼 이걸 뺀 다른 어느 단위가 결정한 것이 더 믿을 수 있을지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중앙 집권적 사고를 하니까 뭔가 상급 기관이 정하면 훨씬 낫겠지, 이런 좀 착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지방자치, 저는 기초단체장부터 해봐서 그런 느낌이 들던데, 저는 결코 어떤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앙정부의 관료가 하는 게 지방 기초단체장이 하는 것보다 반드시 낫다고 하는 걸 저는 인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결정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사실은 이제 겸양의 말씀이시고, 지금 당장은 우리 사회가 좀 신뢰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의 연구 수요에 맞춰서 일정 포션을 자율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내부 뭐 관리 시스템만 갖추면 저는 그 정말 100원, 1000원까지 일일이 정해가지고 요건 여기다 써라, 이렇게 정하는 게 그렇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어줄 필요가 있고요. 서서히 그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야 아마도 연구의 자율성도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 쓰기 위해서 연구하는 경우도 없을 거고, 그 보고서 쓰는데 연구 시간 뺏기지도 않을 거고, 또 연구 결과 그 성공 확률 90%를 넘겨야 비난을 안 받으니까 안 해도 될 성공 확률